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차시 원자의 구성과 빛이란 주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빛을 이용하는 소자죠. 그래서 빛이 매우 중요하고 빛은 원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구성과 빛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의 모델은 다양하게 발전해 왔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은 그림과 같습니다. 중앙에 핵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혹은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원자의 모형입니다. 이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보통 원소의 화학적 특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핵 주변에 있는 전자가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곽에 있는 전자들이 또 전류의 흐름에 기하기 때문에 전기적 물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전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소는 가장 간단한 원소입니다. 원자 주변에, 핵 주변에 한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죠. 그래서 원자 번호 1번인 원소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리고 핵에는 전자수와 같은 한 개의 양성자가 있습니다. 항상 전자의 수하고 양성자의 수는 동일합니다. 전자의 전하가 마이너스이고 양성자의 전하는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개의 개수가 같아야만 전체 전하가 충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원자는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물론 전자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 개가 빠지면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중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려면 전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 중성 원자에 있는 전자의 개수, 그것을 우리가 원자 분호라고 부릅니다. 원자 분호를 가지고 이 원소들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한 분류표가 주기율표죠. 주기율표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즉 원자 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 혹은 핵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쭉 나열한 것이죠. 그래서 전자의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고, 맨 첫 번째 오는 원소는 수소입니다. 외곽에 전자가 하나만 있는 가장 간단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핵에는 양성자 외에 원자의 중앙에는 이제 핵이 있죠. 그 핵에는 양성자, 아까 이제 전자하고 똑같은 개수의 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런데 이 핵 안에는 양성자 외에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들어있고,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합한 것, 이것을 우리가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무게는 바로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수를 합한 이 질량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전체 원자 무게는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무게를 따질 때, 질량을 따질 때는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숫자만 고려하면 됩니다. 지금 표에 보면 각 중성자 그리고 양성자 전자의 무게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전자의 무게는 굉장히 작아서 무시할 만합니다. 탄소 원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탄소 원자의 왼쪽 위에 숫자가 나와 있죠.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12. 이것은 바로 질량수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합한 그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12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는 6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바로 전자의 숫자입니다. 곧 이것은 양성자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양성자가 6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핵에는 중성자가 6개가 있습니다. 6 더하기 6은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는 전자의 숫자하고 항상 동일한데, 이 중성자의 숫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탄소의 예를 들면 원자 번호가 6번, 전자가 6개, 양성자가 6개,
이렇게 있지만 중성자는 지금 6개가 있지만 13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량수가. 그것은 이제 중성자가 하나 더 많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중성자 숫자가 변하게 되면 질량수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양성자 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의 수도 똑같죠.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은 똑같습니다. 무게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위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고 무게만 다른 그러한 원소들입니다. 주기율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를 보면 1.0 얼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소는 외곽에 전자가 1개, 양성자도 1개지만 중성자가 1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로 섞여 있어서 무게의 평균을 내면 그게 좀 평균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균 질량수를 주기율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로 딱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 원소마다 그 동위원소의 비율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평균 질량수를 주기율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질량수가 12입니다. 중성자하고 양성자 수를 합친 게 10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질량의 15분의 1. 그러니까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등분을 한 것이죠. 그것을 1원자 질량 단위, 아토믹 매스 유닛, 줄여서 AMU죠. 혹은 1U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U의 무게는 나와 있죠. 10의 27승 kg. 매우 작은 질량입니다. 이러한 그 원자 단위, 질량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 생화학이나 분자 생물학에서는 달튼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달튼이라 나오더라도 바로 이 1원자 질량 단위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원자나 분자가 여러 개 뭉치게 되면 질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가 많아지면 질량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 질량이 질량수만큼 될 때, 그때 그 분자나 원자의 숫자를 아보가드로 숫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수가 1일 때 1g이 되는 개수, 그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소 원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평균 질량수가 1.008입니다. 이 동위원소가 섞여 있어서 그런 거죠. 중성자가 1개거나 2개거나 3개인 거,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평균 질량수는 1보다는 좀 크죠. 그래서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2개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기체 분자는 원자 2개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분자의 질량수는 원자의 질량수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2.016이 됩니다. 수소 분자가 질량수가 2.016인데 2.016g을 만들려고 하면 수소 분자가 몇 개나 필요하게 될까요? 그래서 수소 분자를 점점점 늘려나가면 질량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1g이 됐다가 2g이 됐다가 2.016g이 되는 수소 분자의 개수, 그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됩니다. 아보가드로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매우 큰 숫자입니다. 6.0214 곱하기 10의 23승, 한 10의 23승계 정도 혹은 10의 24승계 그 사이 값이 돼야만 질량수만큼의 질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분자, 아까 이 수소의 평균 분자량이 2.016 정도 됐었죠. 이 질량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부릅니다. 질량수만큼의 분자가 모여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1몰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뭉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빛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원자들에서 나오는 빛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데 핵은 빛의 방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는 보통 때는 가만히 있지만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가 높아진 전자는 다시 낮은 상태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돌아올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다시 낮아지게 되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볼 수 있게 되겠죠. 혹은 IR, 적외선 영역,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자외선,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 짧은 빛이죠. 그러한 빛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소기체를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키면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수소가 있으면 빛이 나오지가 않죠. 그 나오는 빛을 이제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는 빛은 파장이 여러 개 섞여 있습니다. 여러 개 섞여 있어서 과연 어떤 파장의 빛이 들어있는지를 알려면 파장별로 빛을 분리해내야 되는데, 빛을 분리할 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리즘 혹은 해절격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데 빛이 들어가면 파장별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나온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을 사용하거나 혹은 해절격자를 사용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파장의 빛이 나오는지를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 아래 보면 선 스펙트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소 원자에서 발광이 나는 이 빛을 관찰해 보면 선으로 나옵니다. 선 형태. 쭉 연속,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같이 연속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일정한 위치에 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위치마다 이제 파장이 다른 것인데, 파장이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는 것이죠. 즉 불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은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있다. 파장이 어떤 값으로 정해져서 나온다. 그 사이에 파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백색광을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연속적인 그러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살펴보면 이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잘 관찰하면 원자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는 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은 우리가 파동으로 이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집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그게 빛의 이중적 성질입니다. 지금 빛이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입자가 되면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시된 입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광양자라고 합니다. 보통 광자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포톤입니다. 이 포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자로 생각하는 것이 빛의 입자설입니다. 동시에 이건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그 입자, 포톤이 가지는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이 포톤의 에너지는 파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높아지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파장의 역수가 진동수죠. 진동수. 그 파장을,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누면 진동수가 되는데, 진동수하고 플랑크 상수를 곱한 값, 이것이 바로 포톤의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실험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톤 한 개의 에너지는 hν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빛의 진동수죠.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그래서 포톤 에너지는 저 hν로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광자는 동시에 파동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간섭 현상을 보면 됩니다. 파동의 주요한 특징은 간섭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중슬릿을 통과시키면, 빛을 이중슬릿을 통과시키면 이 간섭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포톤이 입자이긴 하지만 그 입자들이 저 이중슬릿을 통과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저러한 간섭 현상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은 광자가 많이 도달하고 어떤 부분은 광자가 도달하지 않고 밝기의 차이가 생기죠. 이것은 바로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는 이러한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고 합니다. 빛의 입자설을 주장한 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노벨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광양자설입니다.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포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hnu입니다. h가 플랑크 상수, nu는 바로 빛의 진동수입니다. 금속에 빛을 입사시키면 입사된 빛은 금속에 흡수가 됩니다. 주로 전자가 그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지면 금속을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에너지가 없어서, 에너지가 작아서 금속을 탈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속을 탈출하려고 하면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포톤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톤이 입사가 돼서 금속의 전자에 흡수가 되면 전자의 에너지는 높아지게 되고, 그 전자가 금속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탈출한 전자의 에너지를 살펴보면 바로 이 빛은 포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이 전자의 에너지를 살펴보면 전자의 에너지는 입사된 광자의 에너지, 그게 hnu죠. 광자의 에너지 hnu가 전자에 흡수가 된 다음에 밖으로 나올 때 W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금속에서 전자가 탈출하려고 하면 W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뺀 에너지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파장별로 관찰을 해보면 이 전자의 에너지가, 탈출한 전자의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그 포톤의 에너지는 hnu라는 것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 빛을 입사시켰을 때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를 살펴보면 파장에 따라서 변합니다. 즉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따라 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는 빛의 파장, 즉 진동수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파장이 짧은 파란색은 포톤 에너지가 좀 높고요, 파장이 긴 빨간색은 포톤 에너지가 좀 작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포톤 에너지를 흡수해서 밖으로 나올 때 W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일함수라고 합니다. 워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금속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워크 펑션이 큰 재료도 있고 워크 펑션이 작은 금속 재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재료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도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지금 그 금속 내에 갇혀 있는 전자를 표시한 것인데, 우물처럼 에너지가 낮은 부분에 전자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일함수 W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톤의 에너지가 전자에 흡수된 다음에 W만큼의 에너지를 잃고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튀어나오게 한 최소 에너지 일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사 포톤의 에너지가 이 일함수보다 작으면 전자는 튀어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한 것들도 다 실험적으로 관찰이 되고,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일함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이걸 분석하면 바로 포톤이 가진 에너지를 알 수가 있고, 이 포톤이 가진 에너지를 안다는 얘기는 원자 내에서 전자가 어떠한 에너지 변화를 가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관찰하면 바로 에너지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빛의 파장을 보게 되면 바로 에너지의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소를 방전시키면 빛의 스펙트럼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랬죠. 이 선 스펙트럼을 잘 분석해 보면 이 원자 내에서 전자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한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포톤의 에너지가 여러 가지 값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에너지만 가진다, 즉 불연속적이다, 띄엄띄엄 있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소 원자 내부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도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한 값들을 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에너지는 연속적일 수가 없고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 보면 오른쪽에 여러 가지 측정한 값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양한 파장들이 나오는데 그룹핑이 됩니다. 보면 아래쪽에 보면 점점점 간격이 줄어들어서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 위에 또 다른 그룹이 또 연속적으로 있게 되고 이렇게 그룹핑이 되는데 사람들이란 것들을 관찰하고 이름들을 붙여 놓았습니다. 발머 계열이라든지 파첸 계열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선 스펙트럼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렇게 도식적으로 설명은 됩니다. 지금 가로선이 있죠. 그것이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나타냅니다. 수소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어떤 값을 가지는가. 가장 바닥 에너지, 가장 밑에 있는 에너지죠. 그게 가장 낮은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선이 있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가로선. 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쭉 해서 연속적 가로선이 쭉 있죠. 거기만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바닥에 있는 전자, 그게 마이너스 13.60 일렉트론 볼트인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3.40이나 마이너스 1.51이나 등등 위쪽으로 갈 자리가 있죠. 거기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전자가 다시 내려오게 될 때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40 위치로 내려올 수도 있고 다양한 위치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 내려오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파장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수소 원자 내부의 전자는 어떤 에너지 분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리즈로 나오는 이 파장을 사람들이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썼는데 실험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실험식으로 만들어냈고 이후에 이론을 만들면서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실험식을 선 스펙트럼부터 만들어낸 것이죠. 이 실험식을 대입을 하면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그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식은 일단은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고 있고 식을 사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정수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식을 보시면 계열별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 1 혹은 n 각각의 라이만 계열은 1n으로 되어 있는데 1은 가장 밑바닥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발머 계열은 2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인데 2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전자에서 나오는 빛이란 것이죠. 혹은 3으로 되는 것도 있겠죠. 다양한 시리즈가 존재하는데 이 식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앞에 있는 C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R은 상수입니다. 상수이고요. 그래서 2하고 n, 혹은 이제 2하고 n, 혹은 3하고 n, 요 숫자에 대응하는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